술을 마시면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당뇨인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숙취가 있을 때는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회식 같은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술 마시면 혈당이 오히려 떨어진다는데 당뇨에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식사를 하고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또 그래서 혈당이 내려가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방출하는 역할을 계속 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술을 마시면 간은 일단 다른 일을 미루고 알코올 해독부터 해요. 간이 알코올 분해만 하고 있으면 당을 방출하는 과정이 멈추면서 혈당이 안 올라가요.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혈당은 떨어지고 있는데 간에서 혈당을 생성하지 않으니까 저혈당이 발생합니다. 음주 후에 발생하는 저혈당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저혈당 증상이랑 술 취한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서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의식이 혼미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저혈당 증상인데 술 취한 상태면 사실 이게 음주 때문에 발생한 취한 증상인지 아니면 저혈당 증상인지 이게 구별이 어렵거든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저혈당인지를 못 알아차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알코올 저혈당 효과는 음주하고 나서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저혈당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딱 공복 혈당을 쟀는데 술 마신 다음날은 나는 혈당이 좋아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결론은 술 마시면 혈당이 일시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네, 음주는 인슐린 저항성에도 나쁘고 췌장 세포에도 나쁘고 결과적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 또 인슐린 맞고 계신 분들 드시면 특히 위험하고요. 당뇨 합병증 있으신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주는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술 종류에 따라 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주는 탄수화물이 0이니까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당뇨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맥주나 막걸리에 탄수화물이 더 있기는 한데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몇 잔 마신다고 해도 밥 한 숟가락보다 적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이 술이 문제인 거는 알코올 성분이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장기적으로는 혈당 상승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주종이 뭐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냐 이것보다는 총 알코올 섭취량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코올 양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요만한 거나 아니면 맥주 한 잔 요만한 작은 캔을 드시나 보통 주종이랑 상관없이 술 한 잔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시는 잔수를 무조건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 특히 잦은 술자리나 과음, 높은 도수의 술이 당뇨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잦은 술자리, 과음, 높은 도수 셋 다 당뇨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술자리를 자주 갖는 게 되게 문제인데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간이 쉴 시간이 없어서 알코올 영향이 누적되면서 만성적인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또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베타세포에도 알코올이 악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췌장 건강에도 술 마시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반주하시는데 매일 드시면서 양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한 잔인데 매일 마셔도 된다,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잔이라도 매일 마시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간 건강과 당뇨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음주 횟수는 가능하면 적게 최소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음도 굉장히 안 좋은데 아까 알코올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음을 해서 섭취 알코올량이 늘어나면 몸에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한 번만 과음해도 췌장은 크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음주는 당뇨뿐 아니라 간질환에도 안 좋고 비만에도 안 좋고 심혈관 질환도 유발할 수 있고 췌장에도 안 좋고 아무튼 거의 전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해무익합니다. 예전에는 의학적으로도 하루 한두 잔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의학계에서도 완전 금주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넣은 약술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뇨 환자에게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약술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여기시는데 당뇨인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당뇨인한테는 너무 안 좋고 약제의 효능보다 알코올의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거기다가 담금주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을 쓰잖아요. 그래서 더 나쁘고 또 약술 만들 때 설탕이나 꿀 이런 거 넣는 경우가 많은데 당분은 혈당을 엄청 높이기 때문에 더욱 안 좋습니다. 약술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술은 술입니다. 일반 술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제의 효과를 뭔가 내가 그걸 먹고 싶다 그러면 술이 아닌 방법으로 차로 우려서 마시거나 아니면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서 한약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주를 하고 나서는 일단 간이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간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 회복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보통 많이 하시는 해장 방법 보면 꿀물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당뇨 환자인데 꿀을 먹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서 간이 당 조절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에 꿀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뭐 해장국이나 뭐 매운탕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좀 맵고 짜고 이런 국물 음식을 좀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속은 풀리는 것 같지만 숙취 해소 효과는 없고요. 짠 음식은 탈수를 더 악화시키고 또 혈압도 높일 수가 있어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위장에도 안 좋고 이미 술 마셔가지고 위장에 다 자극받아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계속 술을 매운 걸 먹어가지고 부담을 주면 뭐 위험에도 안 좋고 위궤양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드시는 게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아이스로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은 들 수 있는데 회복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을 때는 수분 보충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 보리차 이런 걸 수시로 계속 드셔가지고 탈수를 계속 예방해 주시고 계속 수분 보충해 주셔야 되고 수분 보충을 하면 이게 술 마시면 알코올 대사하면서 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수분 보충을 하는 게 도움을 주고 물을 계속 마셔줘야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이 촉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숙취 증상 같은 것도 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숙취에 좋은 한약들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처방받아서 음주 전후로 드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또 숙취 있을 때 음식은 좀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아까처럼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담백하고 소화 잘 되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많이 주무시고 되게 술 마시는 거는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많이 자서 회복을 돕고 그 다음 술자리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둬야 좀 간이 그 일주일 사이에 쉴 시간이 생기면서 그나마 좀 몸의 데미지를 경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당뇨 환자가 지켜야 할 현실적인 음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당뇨 환자는 금주가 원칙이고요. 왜냐면 알코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혈당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혈당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키고 그래서 당뇨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간에도 안 좋고 췌장에도 안 좋고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주가 원칙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되는 분들이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분, 당뇨 합병증 있는 분 그리고 뭐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시거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 복용 중이신 이런 분들은 완전히 금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회식 같은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고 합병증이 없는 분들만 음주하셨으면 좋겠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거나 혈당이 당화혈색소는 괜찮아도 좀 오르내림이 심한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음주는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정말 혹시 술을 드시더라도 한 잔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적게 드시고 빈도는 최대로 허용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간이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려면 한 최소 2,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마시면 알코올 영향이 좀 누적되면서 고혈당도 생기고 당뇨도 악화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일단은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복에 술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혹시 모를 저혈당에 대비해서 사탕, 뭐 작은 거 조금 챙겨가시고 작은 주스팩 아니면 약국에서 포도당 정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요만한 건데 그거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는 안주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채소 샐러드 이런 거 먼저 드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놓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춰서 급격한 혈당 변동을 예방해줘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좀 드시면 되는데 뭐 두부나 생선구이나 회, 버섯이나 뭐 버섯 전골 같은 거, 해물 이런 단백질 안주로 배 채우시고
하시고 술은 그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또 드시면 안 되는 안주는 피자, 떡볶이, 라면, 치킨 이렇게 4가지 드시면 안 되고, 이게 다 고지방이거나 정제탄수화물이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급증시키고 다음날부터 혈당을 확 올려요. 막 감자튀김이나 부침개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먹는 순서 다시 정리해보면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술 조금, 이 순서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주할 때도 일반 식사할 때처럼 거꾸로 식사법 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계속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물을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드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물이 잘 안 먹힌다. 그럼 탄산수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물도 동일한 용량으로 한 잔씩 드시기 꼭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물 한 잔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혈당 측정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조금 혈당이 낮게 나왔다, 저혈당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뭐 간식 같은 거 간단하게 드시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를 평소보다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시고 뭐 밥량도 약간 줄이고 채소 좀 더 먹고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안 먹고 뭐 운동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이런 좀 평소보다 더 혈당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주무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며칠 지내주셔야 좀 이 음주로 인한 당뇨에 미친 악영향이 그나마 조금 완화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어차피 혈당 올랐으니까 그냥 과식하는 거, 아니면 술 마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연속해서 또 술 마시는 거, 그리고 혈당 측정 그냥 무시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뭐 회식을 아예 피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기 위해 식사 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식전에 채소하고 단백질 먼저 먹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을 급하게 대량으로 분비해야 돼서 췌장이 빨리 지쳐요. 췌장에 과부하가 생기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손상이 잘 됩니다. 이렇게 베타세포도 손상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많이 높아지고요. 또 혈관이 잘 손상돼요.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오르거나 확 내리면 혈관 내벽 손상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래 누적되면 동맥경화도 되고 심혈관 질환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있으면 만성염증도 좀 유발하고요. 이제 염증도 생기고 혈관 손상도 생기니까 당뇨병성 합병증이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뭐 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병증 이런 것들이 다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또 당뇨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식전에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위장에 먼저 딱 자리를 잡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좀 느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혈당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췌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채소 종류는 뭐 뭘 드시든 다 상관없이 다 괜찮아요. 뭐 양배추도 좋고 브로콜리도 좋고 뭐 상추나 깻잎이나 이런 쌈채소류도 되게 좋고, 당근, 뭐 오이, 시금치, 뭐 케일 뭐 거의 다 좋습니다. 채소를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습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 변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서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더 좋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되고요. 단백질 먹으니까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전에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뭐 삶은 계란 한 2개 정도, 아니면 두부, 그리고 닭가슴살 같은 것도 좋고요. 생선 식전에 먹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생선 같은 것도 좀 드시면 좋습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다시 정리하면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한 줌 정도, 200g 정도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뭐 계란 한두 개, 두부 한 모, 요 정도를 드시고 그 다음에 1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이 시간 동안 채소랑 단백질이 위장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식이섬유가 이제 위를 좀 약간 코팅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고요. 그 다음에 15분에서 30분이 지나고 본 식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밥이나 반찬이나 이런 걸 천천히 드시면 되는데, 이미 아까 채소랑 단백질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어서 과식이나 폭식도 막을 수 있고 식사량 조절도 되고, 그럼 식사 속도도 이미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식후 혈당이 좀 덜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혈당 수치가 뭐 최대 4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하시면 천천히 식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거꾸로 식사법이랑 더불어서 천천히 식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빠르게 먹으면 이게 음식이 짧은 시간에 소화가 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요. 천천히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도 천천히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잘 들어요. 뇌가
뇌가 배부르다는 시그널을 받는데 사실 이제 식사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많이 먹으면 나중에 너무 배부르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 그래서 포만감 신호를 충분히 받아서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하실 때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걸쳐서 드시면 제일 좋고요. 이게 한 입을 먹을 때 30번 정도를 꼭꼭 씹어 먹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이제 빨리 드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30분까지 못 씹고 그냥 삼켜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계속 먹고 연속으로 드시지 말고 한 입 먹고 다 씹어서 삼킬 때까지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으시고 또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한 입 먹고 이렇게 한 입 한 입 끊어가지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좀 음식의 맛도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고,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식사하면 좀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식사는 무조건 느리게 천천히 해주세요. 저도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이렇게 되게 당질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먹거든요. 거꾸로 식사법 하면서 좀 천천히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혈당 스파이크도 확실히 줄어들고 속도 편안해져요. 혈당 스파이크는 꼭 당뇨인이 아니어도 비당뇨인도 예방하는 게 건강에 되게 좋기 때문에 당뇨인은 항상 이런 식사 방법을 해주시고, 좀 비당뇨인이라도 당질이 높은 음식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때 식단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단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이랑 췌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에 들어오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분비하게 돼요. 그럼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당뇨가 있으면 2형 당뇨 기준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세포가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뭐 한 70g, 80g 이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요. 그럼 이제 췌장이 그 혈당을 감지해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단기간에 많이 만들게 되면 베타세포의 과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뭐 아침에 쌀밥에 먹고 뭐 점심에 국수 먹고 저녁에 라면이랑 김밥 먹고 또 간식으로 디저트 먹고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췌장에 과부하가 오는 식단이에요. 그 결과로 베타세포가 지치게 됩니다. 매일 과로하면 사람도 매일매일 야근하면 지치는 것처럼 췌장세포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일하고 뭐 한밤중에도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빨리 지치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베타세포가 이제 나중에는 좀 파괴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가 점점 악화됩니다. 식단 조절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좀 적게 먹는 거, 아니면 뭐 천천히 혈당을 올릴 수 있도록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는 거, 또 이제 뭐 느린 속도로 드시는 것,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식단 조절을 좀 하시면 췌장을 좀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단만 잘 조절해도 췌장 베타세포가 이렇게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친 췌장에게 휴식을 주는 게 식단 관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식단 조절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탄수화물은 전체 칼로리의 절반 정도를 드시는 게 좋아요. 통계 같은 거 보면 보통 한국인이 전체 칼로리의 70% 정도를 탄수화물로 드시거든요. 그거를 조금 줄이시고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서 식사하시고, 밀가루 음식 좀 줄이시고, 이 정도로 식단을 조절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3끼 일정한 시간에 좀 균일하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식사 양도 균일하게, 식사 시간도 균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항상 풍부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거꾸로 식사법 하면서도 채소 많이 드셔야 되지만, 그냥 밥을 하실 때 반찬으로도 채소, 뭐 해조류, 버섯 이런 거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뭐 흰쌀밥이나 이런 것보다는 통곡물 이용해서 잡곡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차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뽕잎차가 좋습니다. 뽕잎차는 그 안에 포함된 성분이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되는 걸 좀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이 좀 고민이다, 식후 스파이크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뭐 따뜻하게 뽕잎을 우려가지고 하루에 1~2잔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주차도 추천을 드리는데, 여주는 좀 쓴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차로 드시면 좋고, 여주차에는
안에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췌장 기능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근데 다만 여주는 성질이 좀 차서 몸이 찬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여주차 드시면 좋고요. 소화기가 약한 분들도 여주차는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 드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차도 굉장히 좋은데, 환기차는 췌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차예요. 췌장 배탈사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한국인이 서구의 당뇨인들에 비해서 췌장이 좀 약하고 인슐린 분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특히 환기차가 도움이 됩니다. 또 환기가 당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되게 좋은 약재거든요. 그래서 허약한 체질, 항상 만성적으로 피곤한 분들, 이런 분들이 환기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 한 1리터에다가 환기 10g 넣고 30분 이상 달여서 하루에 한두 잔씩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드시면 좋고, 환기차는 체질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에 좋은데,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성질이 따뜻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좀 안 좋고, 몸이 좀 차고 항상 추위 많이 타고 이런 분들은 계피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따뜻하게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약은 아니고 보조수단입니다. 차 마신다고 당뇨가 예방되고, 차 마신다고 해가지고 당뇨가 낫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차는 거기다가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음식 중에서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저는 첫 번째가 과일 주스인 것 같아요. 과일 주스가 이게 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과일이랑 과일 주스는 좀 달라요. 생과일은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가지고 똑같이 당이 들어있어도 혈당이 비교적 천천히 오르는데,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다 빠지고 당만 농축돼가지고 액체로 만든 거라서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그냥 설탕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하나 먹는 거랑 오렌지 주스를 그걸 짜가지고 먹는 거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많이 달라요. 특히 시중에 과일 주스 그냥 이렇게 슈퍼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아예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탕물이랑 비슷한 속도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짠 과일 주스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예 과일 주스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소량 드시는 게 좋고요. 과일도 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을 올리거든요. 이제 당뇨가 심하지 않은 분 기준으로 한 번에 사과 반쪽이나 귤 1개 정도, 이 정도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린 과일,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당에 굉장히 안 좋아요. 말린 과일은 과일 이만한 거 말려가지고 만들면 요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에 들어있는 당이 요만큼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먹어도 당이 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생과일보다 한 4배, 3배 정도는 당분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포도를 이렇게 한 줌 먹으면 사실 포도 한 송이 분량이거든요. 근데 당분이 훨씬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요. 건포도, 꽃감, 대추도 그렇고요.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에 좋기는 한데, 이 견과류는 장점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먹으면 포만감도 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데, 단점이 열량이 너무 높아요. 지방이 많아서 열량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과체중인 경우에는 견과류를 드시면 안 됩니다. 마른 당뇨거나 좀 정상 체중이시면은 견과류 드셔도 괜찮은데, 좀 비만 당뇨이신 경우, 과체중인 경우에는 견과류도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이 정도 드시는 게 좋고요. 맛있다고 계속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네 번째로는 과일입니다. 과일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인이면 과일의 종류나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셔야 되는 과일은 대체로 좀 당도가 높고 딱 먹어도 맛이 달고 부드러운 과일,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포도 같은 게 대표적으로 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고, 바나나도 탄수화물이 높습니다. 특히 잘 익은 바나나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멜론이나 망고, 파인애플,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부드러우면서 흡수가 잘 되고 당도도 높은 과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안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드셔도 괜찮은 과일은 좀 당도가 낮은 과일들인데, 토마토나 블루베리, 딸기, 이 정도가 좋습니다. 토마토나 블루베리는 당도도 낮고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토마토는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괜찮고, 블루베리는 한 주먹 정도까지는 괜찮고,
괜찮고요. 딸기 같은 건 하루에 한 3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음식이 시리얼이나 그래놀라 같은 음식인데, 이 그래놀라나 시리얼은 완전히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설탕도 들어있고 정제 곡물을 많이 사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되게 당을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인데, 그 아침 식사로 그래놀라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뭐 시리얼 대신에 두유나 아니면 계란이나 이런 걸 드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가정식으로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한식은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집밥, 그냥 일반적인 한식 식사를 권장하고 있어요. 밥이랑 국이랑 또 반찬이 여러 가지 들어있으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기 때문에 한식 식단은 당뇨인에게도 굉장히 훌륭한 영양 구성을 갖춘 식단입니다. 일단 반찬이 다양해서 뭐 채소도 많고요. 나물, 김치, 뭐 해조류, 버섯 이런 걸로 충분하게 식이섬유를 채울 수 있고,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인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뭐 단백질 반찬, 채소 반찬 이런 게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좋은 식단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한식이 서양식보다 오히려 당뇨 예방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거는 탄수화물 양은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인이 보통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칼로리의 70%까지 탄수화물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장하는 수치는 전체 칼로리에서 절반 정도를 탄수화물에서 얻는 걸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권장 수치보다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밥의 양을 줄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밥을 한 공기 몇 끼니 드셨으면 밥을 한 3분의 2공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줄여서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밥그릇을 좀 작은 걸 사용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밥을 적게 드셔도 크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한식 식단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면이랑 떡인데, 뭐 국수 아니면 뭐 칼국수, 라면, 짜장면 이런 게 굉장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크게 올리기 때문에 안 드셔야 되고, 떡볶이나 뭐 가래떡, 인절미 이런 떡 같은 것도 밥 이만큼을 뭉쳐가지고 떡으로 작게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음식이에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면 요리나 아니면 떡을 먹거나 이럴 때는 식전에 채소를 많이 드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채소를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사 순서도 중요한데요. 밥 먹고 뭐 국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드시는 것보다 채소 반찬 먹고 단백질 반찬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방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식 위주로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하고 단백질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 쌈채소나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게 좋고, 생선구이나 뭐 두부조림이나 닭가슴살이나 이런 수육이라던가 이런 걸 많이 넣어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를 점검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수치예요. 혈당 검사하고 비교해보면 혈당 검사는 측정할 때 그 순간의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뭐 지금 100이다, 지금 15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식사 직후에는 높게 나오고 공복 시에는 낮게 나오고 또 뭐 운동하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수치예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내가 방금 뭐 먹었다고 0.1 올라가고 운동한다고 뭐 0.5 내려오고 이렇게 변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가 현재 얼마나 심한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어요. 또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합병증이랑 관련이 깊어서인데,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이런 합병증 발생하고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미세혈관 합병증이 37% 감소하고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뭐 절단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43% 떨어지고요. 심근경색 14%, 뇌졸중 12%, 심부전 16% 위험이 감소합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춰도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게 당화혈색소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혈당을 계속 높이는 작용을 하고요. 불규칙하게 자면 또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큰 요인인데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상승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간에서 포도당 방출이 더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폭식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영향이 큽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저하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혈당 처리 능력이 약해져요. 일주일에 5번 한 30분 정도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 하시고 주 2회 정도는 근력 운동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건 체력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검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족력 있다고 해서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닌데 미리 신경 쓰면 더 좋겠죠. 인슐린 저항성이나 췌장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어도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도 영향을 줘요. 장내 세균총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섭취하시는 게 당화혈색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변비가 있느냐 이 여부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데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이럴 땐 혈당이 올라가요. 감기 걸리셨을 때나 아니면 뭔가 다른 질병 걸렸을 때 되게 피곤할 때 이럴 때 혈당이 확 상승하는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피곤할 때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에는 충분하게 잘 쉬는 거, 규칙적으로 자는 거, 적절하게 회복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혈당에도 좋습니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든요. 진료할 때 저희가 당화혈색소 수치가 현재 얼마나 높은지, 당뇨약 뭐 먹고 있는지, 체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식습관은 어떤지, 운동 얼마나 하시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체질은 어떤지, 오장육부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환자분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부터 교정을 하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대체로 효과적인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체중만 줄여도 당화혈색소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되게 가장 확실하면서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체중 감량을 해주셔야 되고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요. 그러면 혈당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해야 되는 인슐린의 양이 줄어들면서 췌장 부담이 감소하고요. 실제로 체중 감량이 당뇨 치료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감량이 좀 쉽지가 않은데 비만한 경우면 과식하지 말고 야식도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살이 좀 빠집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모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4시간 공복 취침입니다. 4시간 공복 취침은 4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나서 취침을 하시는 건데 이게 혈당 감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 4시간 공복이 중요하냐면 자기 전에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면서 혈당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소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자야 수면 중에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고요. 밤에 간이 해독이랑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서 좀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슐린 감수성도 좀 높아지고요. 만약에 저녁 6시에 식사하신다. 그럼 한 6시 반쯤에 식사가 끝나면 밤 10시 반에 주무시면 딱 4시간 공복입니다. 이 공복 시간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견과류 조금, 과일 조금, 아니면 영양제나 몸에 좋은 거 조금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완전 금식을 취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혈당이 많이 낮아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밤늦게 먹으면 수면 중에도 혈당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야식은 메뉴 불문하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금식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야식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저녁 식사 후에 뭐를 요만큼 조금만 먹는다 아니면 견과류 몇 조각 먹는다 과일 하나 먹는다 이 정도는 혈당에 별로 무리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소량의 식사라도 저녁 식사 후에 먹는 건 다 야식이고 이게 혈당 관리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안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2번째는 수면을 꼽겠습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 관리는 좀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면 관리는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수면이 혈당 관리에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는데 나 왜 이렇게 혈당이 안 낮아지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10중 8구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자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농도가 상승하고 심장에도 안 좋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 없이 당화혈색소를 낮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진료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60대 남성분이세요. 어제 한의원 왔다 가셨는데 당화혈색소가 10.3%에서 6.5%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당뇨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이신데 당뇨약을 드시는데도 당화혈색소가 10.3%로 굉장히 높으셨고요. 공복혈당도 거의 200이 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치료 권유받고 이제 한의원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 이분 시작하시면서 이제 맞춤 한약 처방해서 드시고요. 약간 과식하던 경향이 있으셨는데 식단도 적정량으로 조절하셔서 되게 모범적인 식사하고 계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을 한 알 끊으시고도 당화혈색소가 6.5%까지 낮아졌습니다. 공복혈당도 많이 안정화돼서 처음에 오실 때는 200 넘는 날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에서 120대 사이로 나오는 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100 미만인 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 졸업을 향해서 꾸준하게 치료 중이십니다. 이분은 한약 복용도 안 빼먹고 정말 꼬박꼬박 잘해주셨고 생활관리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실천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시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성실하게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실천을 해주셨고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유지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잘 만드셨습니다. 저는 당뇨 치료할 때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당뇨 치료는 2인 3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해야 되고 환자분도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잘해야 돼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가장 환자분에게 맞는 좋은 한약을 처방해야 되고 환자분도 제가 말씀드린 생활관리를 실천하셔야 이게 둘이 같이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관리 없이 한약만 먹어도 졸업이 어렵고 한약 없이 그냥 생활관리만 열심히 해도 어느 선 이하로는 절대 안 낮아집니다. 졸업을 하려면 의사도 열심히, 환자도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도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면 다른 시간대에 혈당이 높다는 뜻이죠. 식후 혈당은 이 조절이 되는 수치예요. 뭐 만약에 식후 혈당을 측정하기 전에 운동하거나 평소보다 좀 밥을 덜 먹거나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오늘 식후 혈당은 정상이어도 당화혈색소는 되게 높게 나오는 거죠. 식후 혈당은 변동성이 되게 커서 뭐 한두 번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난 식후 혈당이 완전히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실 수가 없고 또 식후 혈당이 항상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 뭐 예를 들면 공복 혈당이 되게 높거나 뭐 수면 중에 혈당이 높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언제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찾아내려면 이런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몸에 달고 있으면 24시간 내내 계속 혈당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에 언제 혈당이 오르는지 뭐 내가 공복에 높은지 자는 동안 높은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되게 높아서 당뇨로 진단받고 놀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시간대 혈당이 되게 높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뭔가 순간의 혈당으로는 당뇨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집에서 혈당 측정기로 그냥 한두 번 재보고 나는 괜찮네, 나는 당뇨 아니네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뇨 관해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재발 방지하고 혈당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죠. 당뇨를 치료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이 사실 당뇨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생활을 완벽하게 100% 지키실 필요는 없고요. 한 70% 정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지킨다고 하면 막 너무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는데 70% 정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졸업했다고 해서 갑자기 짜장면 먹고 떡볶이 매일 먹고 이러면 당뇨가 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 중에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해요. 너무 이제 탄수화물 아예 안 먹거나 이렇게 하면
하면 치료가 끝난 다음에 다시 탄수화물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다시 올라버리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식단을 지금부터 건강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도 꾸준히 하시는데 즐겁게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근육량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이든 운동이든 수면이든 다 하시던 대로 70%, 80% 정도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균일하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 하셔야 됩니다. 졸업하시면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측정하셔야 되고요. 6.5 미만이 계속 나오도록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재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에는 명상, 그리고 산책, 독서,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게 유의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졸업을 목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한의원은 서울 종로, 서울 강남, 인천, 부산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찾아오시기가 쉽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보만의원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료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뇨스쿨 유튜브 보시면서 그걸 좀 생활관리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은 33%가 줄어듭니다. 당뇨를 관리만 하면서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훨씬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졸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간 수치나 소화나 수면이나 변비나 피로감이나 뭔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하는 길이 혹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당봄 한의원으로 오세요. 졸업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막했는데 당봄에서 치료하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좀 감을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당 관리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당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당뇨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혼자 이겨내기는 조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당뇨는 2인 삼각이다. 의사랑 환자가 함께 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생활관리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생활관리만 해서는 어느 선 이상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생활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찍어가지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 달간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혈당도 바뀝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인 여러분의 당뇨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서 당뇨 졸업까지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면 당보만의원으로 문의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모든 당뇨인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졸업이 가능한 병인가요? 네,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냥 안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 번 걸리면 이거는 그냥 나을 수는 없고 평생 약 먹어야 된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 그냥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약 다 끊고 졸업하셨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당뇨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당뇨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슐린 분비 저하형이랑 인슐린 저항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좀 약해져서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주로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인슐린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인이 원래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아요. 또 기능도 더 약해요. 같은 체중에 같은 조건의 췌장을 가진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보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으로는 좀 뭔가 한국인에게 맞는 방법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피검사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 관리도 하고 좀 필요하시면 한약 복용도 병행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비교적 잘 분비가 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비만형 당뇨 환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관리, 또 그거에 맞는 한약 복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당뇨여도 치료 방향이나 생활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당연히 췌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좀 충분하니까 체중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 관리하고 한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전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본인의 당뇨 유형에 맞는 치료를 해야 졸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졸업은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고 약 복용 없이 이 수치가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뇨 졸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뇨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 수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좋아집니다. 당뇨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체중도 정상화되고 피곤하던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소화가 맨날 안 되고 더부룩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되고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잠을 깊이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활력도 생기고 또 당뇨를 치료하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당뇨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졸업하신 분들 보면 당뇨 때문에 병원 왔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졸업자 인터뷰 영상을 꼭 보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당뇨스쿨에 가시면 실제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당뇨 졸업자 인터뷰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영상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생기십니다. 정리하면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인의 당뇨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까지 개선을 같이 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이 함께 좋아진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체중 10% 감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중 10% 감량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마른 경우에는 살 빼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인데 체중은 정상이어도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하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상 체중인데 내가 뱃살이 좀 있다 이러면 체중 감량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당뇨 환자에게 체중 10% 감량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한 8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당뇨 진단하고 첫 1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이 당뇨 관해하는 경우가 1.77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도 관해 가능성이 2.43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량을 하든 그 감량한 기간에 상관없이 체중 감량 자체가 관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을 감량하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당뇨라면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이걸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이상,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을 하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하는 경로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그래서 되게 놀라세요. 당뇨로 인한 증상을 뭔가 내가 느꼈다 그러면 혈당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저희도 뭐 이제 당뇨 때문에 뭔가 특정 증상을 느껴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러 왔다 하시면 이미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이 많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 증상이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인데 다음은 물 많이 마시는 거,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뭐 이유 없이 되게 피곤하다, 손발이 저리거나 뭔가 손발의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 상처가 예전보다 되게 오래 간다, 뭐 눈이 침침하다, 잇몸 질환이 뭔가 생겼다, 이런 증상들도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검사는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요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고위험군이면 더 자주 받으셔야 돼요. 고위험군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만인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 임신했을 때 당뇨 임당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 받으셨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극심한 피로감, 아니면 갈증, 소변량이 많아졌다, 손발이 저리다, 요즘에 시력이 좀 저하되고 눈도 침침하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아니면 최근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뇨 검사 즉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는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장부의 문제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혈당 조절 과정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 발저림하고 또 간이 되게 관련이 깊어서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한의학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고 별일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불면증이 좀 같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 한의학적으로는 비위라고 해요. 특히 식후혈당하고 좀 관계가 깊은 장부입니다. 체하면 혈당이 되게 높아져요.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소화 안 될 때 딱 혈당 재보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당뇨인이 이렇게 좀 자주 체하기도 하고 좀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특히 식후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해 하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명치 부분에 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답답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당지수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당뇨 환자를 볼 때는 이 간이랑 심장이랑 소화기 중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 셋 중에 하나만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2가지나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부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습관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맨발로 걸으면 평소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발 근육이 강화되면서 전신 자세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은 발 근육이 발바닥 근육, 발가락 근육 이런 데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좀 수면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명상 효과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티솔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의 이 감각을 이 땅바닥에 자극을 하게 되면서 말초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도 좀 더 잘 돼요. 그러면서 당뇨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혈자락은 원래 이제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경락과 혈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맨발로 걸으면서 자극을 해주면 이제 전신의 혈자리를 좀 이렇게 계속 자극해주면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짧게 한 5분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맨바닥에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좀 아프실 수 있거든요. 아프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 날에 또 5분 하고 5분 하다가 6분, 7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장소는 부드러운 곳이 좋아요. 잔디밭이나 아니면 흙길, 황토길 이런 곳이 좋고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그 맨발 걷기용 황토길을 많이 조성을 해놔서 사실 그런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걸으실 때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곳에서 하셔야 되고 이 걸으면서 바닥에 뭐 혹시 쓰레기나 뭐 깨진 병이나 나뭇가지나 자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지 잘 육안으로 보시면서 조심해서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면 또 당뇨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 감각이 너무 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처가 나도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고 상처가 나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의원 강남점 대표원장 김은정입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에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졸업을 목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한의원은 서울 종로, 서울 강남, 인천, 부산에 있어서 전국 어디서든지 찾아오시기가 쉽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보만의원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료도 열심히 하지만 논문도 쓰고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유튜브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뇨스쿨 유튜브 보시면서 그걸 좀 생활관리 길잡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이유는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 그리고 신장질환의 위험은 33%가 줄어듭니다. 당뇨를 관리만 하면서 그냥 합병증이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졸업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훨씬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는 질환이라는 걸 알고 졸업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간 수치나 소화나 수면이나 변비나 피로감이나 뭔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 졸업하는 길이 혹시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당봄 한의원으로 오세요. 졸업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막막했는데 당봄에서 치료하면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좀 감을 잡게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당 관리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당봄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가 든든하게 당뇨 졸업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혼자 이겨내기는 조금 어려운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당뇨는 2인 삼각이다. 의사랑 환자가 함께 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혼자 생활관리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생활관리만 해서는 어느 선 이상 못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에서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하면서 적극적인 생활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찍어가지고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한 달간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면 또 그 다음 달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혈당도 바뀝니다. 저희 당보만의원은 당뇨인 여러분의 당뇨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함께 관리하고 치료해서 당뇨 졸업까지 동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뇨로 고민이 많으시면 당보만의원으로 문의 주세요. 저희는 우리나라 모든 당뇨인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